힘들지 않는 삶은 없다. 책을 통해 위로 받아보세요.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느라 오늘의 행복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생각거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이들의 기록들 함께 살펴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보죠. 네, 그 삶의 끝이 다가왔음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명료해진다고 해요. 뭐랄까,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집착은 좀 사라지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그 기록들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점들을 좀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꼭 어둡고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이 기록들을 모아서 정리한 분도 바로 그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을 앞둔 분들이 그 두려움에 그냥 잠식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고 용감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그 필터가 싹 거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흘려보내고 그 알맹이만 남기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자각 자체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이렇게 딱 직시하게 되면 일상의 사소한 걱정거리나 남들 시선, 또 이기적인 마음 같은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요. 일종의 해방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삶 자체에 대한 애정은 더 깊어지는 거죠. 인생의 가치가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이야기가 정말 딱 들어왔네요. 젊은 시절에 사형 선고받고 총살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났잖아요. 네. 그 경험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요? 맞아요. 이전에 그 방탕하고 좀 무의미했던 시간들, 이걸 정말 통렬히 반성하고 심지어 시베리아 유형 생활의 그 힘든 고통마저도 삶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죠. 와. 사실 꼭 그렇게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이 삶의 끝을 한번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밤 자정에 내 삶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사소한 일로 누구랑 다투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그쵸.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애틋하게 보게 될 거고 지금 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될 거고요. 톨스토이가 30분 후에 죽는다는 걸 안다면 어리석거나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요. 근데 그 30분이 한 50년, 어쩌면 그 이상이라고 느껴지면 현재의 소중함을 잃고 자꾸 미래 걱정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아직 시간 많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선택 이런 걸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죠.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은퇴하면 그때 가서 즐겨야지 하면서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기록들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후회가요,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 사회적인 압력 이런 거에 맞춰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이죠. 알랭 드 보통이 말한 거절하지 못한 수천 개의 작은 의무들이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든다. 이 표현이 딱 떠오르네요. 결국 남을 너무 의식하는 삶이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그 주요 후회 중 하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 환자분들이 일에 막 파묻혀서 자녀가 커가는 모습이라든지 배우자와의 소중한 시간, 이런 걸 놓친 것을 아주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삶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거죠. 하긴요. 그 외에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 오랜 친구들하고 연락이 끊긴 채 좀 소원하게 지낸 것, 그리고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후회도 많았다고 하죠. 결국 행복이라는 게 어떤 환경이나 조건보다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걸 좀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네요. 네. 36의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샬럿 키틀리라는 분의 이야기가 그런 점들을 참 잘 보여줍니다. 이분이 남은 사람들에게
제발 인생을 즐기세요. 꽉 잡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고 춤추고 웃으세요. 제발 일의 노예라 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특히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부족한 사랑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런 조언이 참 기억에 남아요. 아, 진정한 사랑은 서로 듬뿍 주고받는 거다. 이런 그녀의 당당한 태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와, 정말 힘있는 메시지네요. 비슷한 사례로 35세 평활근육경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은 베일리진 매드슨이라는 분도 떠오릅니다. 그분은 힘든 치료 대신에 남은 시간을 콜드플레이 공연 보고 13개국 여행하고 이렇게 보냈죠. 마지막 메시지가 작은 일들에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 그냥 신나게 사세요. 이거였고요. 오히려 더 거침없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하게 되었다는 그녀의 변화? 이게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는지 좀 돌아보게 만들죠. 나중에라고 미루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행동하는 용기, 이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있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느라 오늘의 행복을 포기할 것인가? 이 질문이랑 이게 깊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22살, 정말 가장 빛나는 시기잖아요. 그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을 잃었던 썰리카 자오에 대해 이야기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녀는 4년간의 정말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을 나선 후에 예상치 못했던 혼란과 마주하게 됩니다. 끊겨버린 경력, 멀어진 친구들, 연인과의 이별, 그리고 병원에서 함께 투병했던 친구의 죽음까지. 병만 나으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또 다른 불확실성하고 혼돈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 혼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우에드는 무작정 차를 몰고 100일 동안 24,000km를 여행하는 그런 도전을 감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예를 들면 암 투병 중에도 대학 진학, 여행, 캠핑 같은 아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던 10대 소녀 유니크를 통해서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 태도의 힘을 배웠다고 해요. 여행 중에 만난 그 퇴직 교수 하워드의 조언도 아주 결정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워드 교수 역시 젊은 시절부터 심각한 병을 안고 살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거든요. 그분이 자오에두에게 불확실성을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 관계, 기회들 이런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태풍이 무섭다고 지금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베어버릴 건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요.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미래의 최악을 상상하면서 현재의 최선을 그냥 외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군요. 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워드의 말처럼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삶이라는 게 원래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연속일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또 낙관적인 기대를 품는 것, 이게 중요하죠. 한편 삶의 끝에서 후회 대신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30 중반의 암으로 세상을 떠난 헤더 맥메럼이란 여성의 편지가 특히 그랬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밝고 긍정적이었죠. 네, 그분이 편지에 사랑과 즐거움과 환상적인 친구들이 넘쳤던 삶을 살았다는 게 나는 정말 미치게 기뻐요. 이렇게 썼습니다. 후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남편을 우주 최고의 남편, 딸을 세상 최고의 아이 이렇게 칭찬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표현하는데 아주 탁월했어요. 그런 감탄과 감사의 태도 자체가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힘을 준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주변 사람이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최고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 또한 최고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녀는 암이 자신의 생명은 빼앗아갔지만 자신의 사랑, 희망, 즐거움까지는 빼앗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암에게 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의 마지막 글도 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쓴 글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척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더 크다고 고백했죠. 맞습니다. 섹스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았던 기억,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죽음의 공포를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산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조난당했을 때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문득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자 마음이 평온해졌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주고 평온으로 이끄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성취나 명예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맥메너미처럼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삶, 그리고 또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죽음이라는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이 역설적으로 현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바라보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얻었네요. 네, 결국 핵심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관계를 소중히 하고 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행복을 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소한 걱정거리들은 얼마나 작게 느껴질까요? 그리고 차마 전하지 못하고 미뤄두었던 어떤 소중한 말을 과연 누구에게 건네게 될까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어서요, 현재를 더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으로 읽어보기 추천합니다.